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를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또 우리 기도에 잘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잘 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1분간만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귀한 종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많이 부족하지만 늘 함께 하시고 늘 인도하시고 생명의 말씀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이 땅에 전파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공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이 시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풍성한 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 위에 늘 함께 하시고 늘 축복하시고 은혜로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일꾼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섬김 위에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늘 주를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또 함께 모여서 히브리어 공부할 때 주님 지혜를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셔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며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보면 우리 이런 미형에 대해서 공부했죠. 꼬리가 있는데 꼬리를 쭉 이렇게 내리는 그런 자음이 5개가 있다. 꼬리를 쭉 내리는 자음이 5개가 있다. 꼬리를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우리 히브리어 3일 만에 끝내는 히브리어 다 이렇게 갖고 오셨죠? 네. 3일 만에 끝내는 히브리어 54페이지. 53페이지 보면 그 미형 등장합니다. 꼬리형. 54페이지 보면 이게 이렇게 히브리어를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형식으로 자음과 모음과 자음 이런 형식으로 히브리어를 음절을 구성하고 있다. 우리는 이 오른쪽에서 히브리어는 왼쪽으로 쓰지만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니까 이런 식 우리가 이런 식이죠. 예? 이런 식이죠, 그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래서 이건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그리고 여기 또 모음, 또 자음 이런 형식으로 단어를 이렇게 이루는데 히브리어 동사는 거의 90% 이상이 이런 3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모음, 3개의 자음과 2개의 모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음은 이 카메츠와 파타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개의 자음과 2개의 모음인데 이 모음은 카메츠와 파타우, 이게 동사의 칼형, 기본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식으로 여기가 한 음절이죠. 여기 한 음절이죠. 여기.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면 2음절 이렇게 되고, 그죠? 총 2음절로 모음이 2개니까 2음절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나가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이런 식으로 글자가 구성된다. 미형이 55페이지 베게드 캐페트 문자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6개의 글자를 암기하기 좋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늘어놓고 그 모음을 적당히 붙여서 만든 이름인데 베게드 캐페트라고 이렇게 외우면 좋은데 이 6개의 글자를 따로 분류하는 이유는 이 글자들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표시를 약간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다른 표시를 하는 이유는 이 글자들이 단어 처음에 오느냐 아니냐, 그리고 표현들 다음에 오느냐 아니냐 등에 따라 소리가 좀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베게르 케페트 문자에 이렇게 중간에 점을 하나 찍어놨죠. 이런 것을 경음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딱딱하게 해주는 소리를 딱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점이다. 그래서 이 베게르 케페트 문자 안에 점이 하나 있으면 딱딱하게 그렇게 소리를 내어주는 경음을 이렇게 발음해 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점이 안 찍힌 베게르 케페트는 밑에 줄을 하나 좌우 밑에 줄을 하나 이렇게 쳐놓는데 그건 뭔가 하면 연하게 약하게 발음하고, 점이 찍혀 있으면 그냥 경음 좀 세게 발음하고, 점이 안 찍혀 있으면 약하게 발음하고, 아시겠죠? 점이 찍혀 있으면 세게 발음하고, 점이 안 찍혀 있으면 약하게 발음하는데 우리가 히브리어를 지금 발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대화할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읽으면 되니까 대화할 게 아니니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어떻게 발음하느냐, 세게 발음하느냐, 작게 발음하느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중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58페이지. 이중점은 뭔가 하면 자음 두 개가 연속으로 올 때 자음을 하나만 쓰고 중간에 점을 하나 찍어준다. 우리 경험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박은영 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경험점이요? 네. 이중점 미안합니다. 3번 이중점. 예. 앞에서 경험점이 나온 김에 모양은 똑같지만 종류가 다른 점 하나를 더 이야기할게요. 그것은 소위 이중점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책에 꽤 많은 부분이 이 점과 관련이 있다고 할 정도로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문법 공부를 할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럼 이중점이 무엇일까요? 이름 그대로 자음이 이중으로 되어 있음을 나타내주는 표시입니다. 고대 히브리어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동일한 자음이 반복될 때 그 자음을 반복해서 표기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자꾸 동일한 자음이 반복되는 경우 자음을 하나만 표시하고 점을 그 자음의 한가운데에 방금 앞에서 배운 경음점과 똑같이 생긴 모양으로 찍어준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어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지요. 자꾸라는 글자에서 꾸에는 기역이 2번 반복된 쌍기역이 들어있죠. 이 경우 히브리어에서는 기역을 2번 반복시켜 쌍기역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기역 하나만 쓴 다음에 이 기역의 가운데에 이중점을 찍어준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이중점이 찍힌 글자의 모습을 몇 개 더 보도록 하지요. 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네. 이중점은 문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경음점과 달리 절대 빠뜨리면 안 됩니다. 빼먹으면 문법 사항이 달라지고 단어의 의미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하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의문이 하나 들겠지요? 경음점과 이중점이 모양이 똑같이 생겼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분하겠냐고요? 다음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당장 이해되는 내용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아직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아래의 내용이 다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더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구분점들을 좀 써보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송선미 전사님. 네모 읽어요. 네, 네모 읽겠습니다. 경음점은 오직 케페트 문자에만 사용된다. 그러나 이중점은 거의 모든 자음이 다 쓸 수 있다. 네, 경음점은 딱딱하게 경음화시켜서 강하게 발음하는 것은 베게르 케페트 문자에만 사용되지만 이중점은 다른 모든 문자에 사용된다. 네, 2번. 이중점은 항상 모음 사이에 와야 하므로 절대로 단어 처음에는 올 수가 없다.
따라서 단어 처음에 오는 것은 모두 다 경음점이다. 네, 이중점은 단어를 두 개를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단어 처음에는 올 수 없다. 단어 처음에 오는 것은 모두 경험점이다. 네, 3번. 이중점은 폐음절, 예, 간 다음에는 오지 않는다. 항상 개음절, 예, 가 다음에 오게 된다. 네, 폐음절, 음절이 끝나는 그 다음에는 오지 않고 항상 음절이 열려 있는 곳에 온다. 이렇게 계속 읽어주시죠. 현 단계에서는 이중점이 중요하구나 하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을 이해 못해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실 이해가 되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예요. 아멘. 네. 진짜. 네, 자, 후음 한번 볼까요? 후음 목구멍 소리입니다. 목구멍 소리. 목구멍 소리가 4개 있는데요. 4개 좀 어떤 게 있는 건지 한번 왜냐하면 이게 조금 중요한데요. 한번 보시죠. 계속 읽어주시죠. 아마 히브리어 자음들 중에 제일 중요한 자음들의 후음일 것입니다. 베게트 케페트 자음들이 꼬리에 올 때 모양이 달라지는 자음들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후음 자음들은 모르면 절대로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이 후음 자음들은 정확히 공부하고 아셔야만 합니다. 후음이라는 이름은 목구멍 소리라는 의미이지요. 그 자음을 발음을 할 때 목구멍 깊숙한 곳이 열리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알파벳 22개 혹은 23개의 자음 중 5개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4 더하기 1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류의 자음은 4개의 후음과 1개의 유사 후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4개의 후음은 알레프, 아인, 해, 헤트입니다. 알레프, 아인, 해, 헤트입니다. 네. 그리고 유사호음은 유사호음 뭡니까? 네. 달렛, 그죠? 네. 유사호음은 뭡니까? 렛입니다. 렛이. 미안합니다. 렛이. 이 호음들을 다시 3개의 부류로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알레프, 아인과 해, 헤트와 레시. 레시가 유사호음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알레프, 아인만 한번 이렇게 살펴볼까요? 그래서 한번 읽어주시죠. 이 두 글자는 모두 한글로는 이음 정도의 소리에 해당. 아랍어에도 비슷한 소리들이 있고 그 소리들이 구분된다. 히브리어에서도 그와 비슷한 정도로 이 두 글자의 소리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현대 우리가 그 소리를 정확히 재현하고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굳이 구분하면 알렙이 좀 더 약하고 아인이 좀 더 강한 소리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두 소리의 차이는 실제로 명사나 동사가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모음이나 자음이 영향을 받는 현상 등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실제 발음을 할 때는 별 구분 없이 하는 수밖에 없지만 발음을 옮기는 음역 표기는 다르게 한다. 다음과 같다. 앞에서도 썼지만 다시 한번 써본다. 네, 알레프는 이렇게 표기하고 아인은 이렇게 표기하는데 아인이 조금 더 강하지 않느냐? 근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한글로는 둘 다 이응으로 이렇게 기록한다. 해와 헤트. 네, 계속. 이 두 글자는 모두 한글로는 히읗 정도의 소리에 해당. 해가 좀 더 약하고 헤트가 좀 더 강한 소리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발음할 때는 그냥 비슷하게 한다. 이런 두 소리의 차이는 실제로 명사나 동사가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모음이나 자음이 영향을 받는 현상 등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소리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음역 표기는 다르게 한다. 다음과 같다. 해는 그냥 H로 표기하고 헤트는 H 아래에 점을 찍어준다. 네, 레시 볼까요? 네. 이 자음의 표기는 R로 한다. 그러나 실제 소리는 목구멍 안쪽에서 소리가 긁히면서 나는 소리이다. 마치 불어나 독일어의 R 소리와 비슷하다. 한국인이 듣기에는 히읗이나 기역 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다. 네, 이게 이제 목구멍에서 나는 이렇게 소리입니다. 확 하는 이런 아랍어에서 가래 긁는 소리죠. 확 하는 이런 소리. 네, 그런 소리 굉장히 독일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계속 해주시죠. 후음과 같이 취급을 받는 이유는 바로 소리가 나는 위치로 인해 히읗과 비슷한 소리와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정확히 후음도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후음처럼 취급받기도 하고 때로는 일반 자음처럼 움직이기도 한다. 양쪽에 한 발씩 걸치고 있는 중간적 성격의 글자이다. 네, 알레프하고 아인하고 헤트는 주로 목구멍에서 나는 그런 소리. 알레프,
하고 아인 하고 해 하고 헤트는 목공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음들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레시도 목공에 나는 소리로 이렇게 간주한다. 다섯 개를 이렇게 목공에서 나는 후음이라고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네, 계속 해주시죠. 이 후음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다른 자음들과 선명하게 차이가 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후음의 성격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이 사항들은 앞으로 여러분이 더 진도가 나간 후에야 정말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사항들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후음은 이중점을 못 찍는다. 대신 그 앞에 오는 모음을 길게 해준다. 네, 후음은 이중점을 못 찍는다. 후음은 절대로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후음은 이중점을 못 찍는다. 지금 그 앞에 오는 모음을 길게 해준다. 네, 계속 읽어주시죠. 히브리어를 잘하려면 히브리어의 거의 모든 명사 및 동사 변화들이 일정한 공식을 따라 질서 있게 움직인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변화의 결과만 보지 말고 변화의 원리를 터득하면 히브리어 공부는 참 쉬워집니다. 그러나 못 터득하면 히브리어는 마치 혼란의 도가니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들의 변화 과정에서 빈도의 수가 가장 높은 현상들 중에 하나가 바로 후음에는 이중점을 못 찍는다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어에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후음에 이중점이 오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에 이중점이 찍힌 예에 있는 글자들 중에 아래의 후음 글자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가서 확인해 보세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후음은 이중점을 찍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이중점을 찍어야만 하는 상황들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계산이 정확한 히브리어는 이 이중점 대신에 다른 것으로 보상을 시켜줍니다. 그 다른 보상은 바로 그 자음 앞에 짧은 모음을 길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후음은 절대 이중점을 찍지 못하며 대신 그 앞에 모음을 길게 해준다. 모음 보상은 원칙이 있다는 정도만 어렴풋이 기억하세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2번. 후음은 단순 쇠발을 취하지 않는다. 먼저 쇠발한 것부터 설명하죠. 이 쇠발한 것의 모양은 기본적으로 영어의 콜론같이 생겼습니다. 이 쇠발을 히브리어 자음 아래에 표기하는 거지요. 이 쇠발한 것의 개념을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그 자음 아래에 모음이 없다는 표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잠깐만요. 예, 우리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세 개의 자음이 있고, 이렇게 두 개의 모음이 이렇게 붙어 있죠. 이게 히브리어 단어의 기본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모음이 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바를 예를 들면 예를 다바르 말이라는 말이죠. 말하다 다바르 미드바르가 여기서 온 말이죠. 광야라는 미드바르가 다바르 말하다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기 카멘츠와 파타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원래 다바르 이렇게 발음하는데 여기에 모음이 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게 형태가 이상하죠. 그때는 여기다가 점을 이렇게 콜론처럼 이렇게 찍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기에는 모음이 없다라는 표시로 비워두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요거를 쉐바라고 쉐와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쉐바가 더 정확합니다. 영어로 하면 이렇게 쉐바 쉐바. 요거는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는 드바를 이렇게 드바 이 모음이 없으니까 드바를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읽을 때는 이렇게 영어로 쉐바 W가 아닐 것 같아. 요거를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으세요? 쉐와 이걸 독일 사람들은 쉐바바라고 해요. 근데 이거 우리가 볼 때는 히브리어가 독일어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 강한 발음, 영어는 긁는 발음이 없죠, 그죠? 긁는 발음. 영어는 radio하고 말지만 독일어는 radio 이렇게 긁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긁는 발음을 볼 때 독일어 볼 때는 그리고 이게 바하부죠, 바하부. 이거를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여기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은 와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와우라고. 이게 왜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근데 더 정확한 발음은 히브리인들은 그럼 어떻게 이걸 발음하느냐?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바브라고 발음해요. 바브. 독일에 가까웁니다. 히브리어가 독일어가 아주 가깝습니다. 히브리어와 독일어가 아주 가까워. 그래서 이걸 바브로 읽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이게 다 바브로 읽고 있어요. 우리 책에도 다 바브로 읽고 저도 알파벳 외울 때 바브로 읽었죠, 그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 쉐바라고 이런 걸 해서 쉐바라고 읽었어요. 쉐바라고 봅니다. 왜? 모음이 없다는 것을 표시하는 표시. 모음이 여기 없다. 표시할 때 그냥 공란으로 두는 게 아니라 점을 2개 찍어 두는 것을 쉐바라고 하는데 후음 아래에는 쉐바가 올 수가 없다. 후음 아래는 쉐바를 찍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계속 읽으시죠. 없으면 아예 아무 표시를 안 하면 되는데 굳이 이 쇠바람 표시가 왜 꼭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원래 모음 표기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 예를 들어보지요. 간다라는 말을 자음만 표기해 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개역 니은 디귿. 자, 히브리어는 이렇게 자음만 쓰던 문자체계였습니다. 위에 자음 글자들만 보고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에 글자들이 간다라는 단어라고 알아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이방 땅으로 유배를 당하고 나면서부터는 모국어를 제대로 읽고 쓰는 사람들이 점점 희박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부 학자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국어를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 모음도 포함시키는 문자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구약 성경의 자음 문어는 신성한 것이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어 모음을 만들어낸 학자들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시했을 때처럼 무작정 자음과 모음을 마음대로 결합하여 간다라고 쓰는 방식으로 모음을 표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위에 예에서 보듯이 기역, 니은, 디귿식으로 자음이 수평으로 늘어져 있는 원래 본문을 그대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모음을 추가시켜야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 썼던 이 마소라 학자들이 랍비 집단은 이처럼 자음 본문에 있는 전혀 손을 안 대면서도 모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결국 자음의 위와 아래에 모음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모음을 달았습니다. 한글을 가지고 흉내를 내보면 다음과 같죠. 간단한 단어가 있다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네, 잠깐만요. 네, 이게 우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음이 이렇게 있죠. 자음이 이렇게 있어요. 자음이 있는데 이 자음은 원래는 히브리어 언어에는 자음밖에 없습니다. 모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음이 이렇게 아야, 어요, 오요, 아예, 오요 모음이 있지만 영어도 있지만 독일어도 있지만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원래 이 사람들은 자음만 가지고도 이 글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왜? 원래 자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음만 보고도 이게 무슨 발음인지 이게 안지 오를 읽어야 되는지 을을 읽어야 되는지 우를 읽어야 되는지를 이 사람들은 보면 다 아는 거예요. 표기가 없는데. 표기가 없는데요.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자체에 모음이라는 게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를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이것을 보고 자음만 보고도 이게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다 읽었다는 거죠. 모음이 없어도 우리는 모음이 없으면 어떻게 발음하는지 읽지 못하죠. 그죠? 자음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읽습니까? 그죠? 근데 히브리인들은 자음만 가지고도 어떻게 발음되는지 다 읽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히브리어에 익숙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먼 곳으로 잡혀가고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히브리어를 배울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걸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음 이제 모음이 없으면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가는 이 거룩한 문자인 이 자음을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모음을 표기하느냐 하는 그 고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거룩한 알파벳 자음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모음을 여기다가 표기를 기입을 해야만 우리 아이들이 혹은 히브리어를 못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읽을 수가 있겠는가에 착안해서 여기다가 점을 찍기 시작합니다. 이 자음들을 간섭하지 않고 훼손하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 모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밑에 작대기를 긋거나 점을 찍거나 여기다가 점을 찍거나 이런 식의 아주 간소한 아주 간단한 그런 표기를 통해서 점 몇 개를 찍는 그런 표기를 통해서
모음을 기입함으로써 이것을 히브리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히브리를 이제 우리말식으로 하면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음을 표기를 했다는 것이죠. 네, 우리 계속 한번 읽어주시죠. 자, 위에서 보면 기업과 디귿은 모음 아와 같이 맞물리죠. 그러면 남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운데에 받침 글자인 니은입니다. 나머지는 모음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모음이 없는 이 받침 자음이 겉돌지요. 바로 이때 이 남은 자음에 모음이 없다는 표시를 해준 것이 바로 쉐바입니다. 표기를 해보면 다음과 같지요. 네, 그 밑에 자음이 없다, 그 밑에 모음이 없다는 것을 공라 표기할 때 공라로 남겨두지 않고 쉐바를 이렇게 찍어주는 그게 바로 쉐바의 역할이었습니다. 자음 밑에 모음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모음이 없다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쉐바를 찍어주는 그것이 바로 쉐바의 기원이었다. 네, 계속 읽어주시죠. 이렇게 하면 글씨를 읽기가 훨씬 쉽지요. 쉐바가 있는 데까지가 하나님의 음절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 쉐바는 단어의 처음에 나오기도 합니다. 영어의 경우를 예로 들면 study라는 단어를 보지요. 단어 처음에 s란 자음과 t란 자음이 이어서 나옵니다. 이때 t는 뒤에 나오는 u라는 모음에 연결되지만 s는 바로 이어 나오는 모음이 없지요. 이런 경우 히브리어에서는 s 아래에 쉐바를 찍어주는 식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처럼 단어 처음이나 중간에 오는 자음에 거기에 모음이 없다는 표시로 쉐바를 찍어줄 필요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후음은 목구멍을 열어주면서 내는 소리라 보통의 쉐바는 못 취합니다. 어떻게든지 목구멍이 열리다 보니 진짜 모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모음 비슷한 소리가 나게 되는 거지요. 네, 잠깐만요. 네, 잘 읽었습니다. 우리 쉐바라는 것은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알렙, 아인, 해, 헤트, 레시는 이것은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모음과 아주 유사한 그런 소리입니다. 알렙도 아라는 발음이죠. 아인도 마찬가지고 해도 마찬가지고 레시도 마찬가지고 이게 모음과 유사한 그런 발음이 나기 때문에 자음의 그 아주 자음의 성격이 약한 그런 헤트도 마찬가지고 자음의 성격이 약한 그런 눈이나 맴이나 이렇게 코프나 이런 자음의 성격이 강한 그런 알파벳이 아니라 자음의 성격이 약한 그런 알파벳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모음을 이렇게 모음이 이렇게 모음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이 쉐바를 못 찍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이게 후음은 모음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음이 없다는 표기를 못 찍는다는 것입니다. 네, 계속 해주시죠. 이 모음 비슷한 소리를 소개할 때 히브리어는 A, E, O 등의 모음과 쉐바를 같이 표기해 줌으로써 모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소리를 표시해 줍니다. 아래와 같죠. 아래 이거 안 읽어도 되나요? 네, 이거 읽으시지 마시고 그냥 이게 쉐바하고 아 소리, 쉐바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이게 요런 게 이게 그 다른 이 합성 쉐바라 그러는데 요런 쉐바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되게 작게 하는 이유는 바로 쉐바 정식 모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이제 그 밑에 박스 밑에 위에서 다른 모음들과 합성이 된 쉐바를 합성 쉐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합성이 없이 쉐바 그 자체만을 쓴 것을 합성 쉐바와 대비시켜 단순 쉐바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합성 쉐바고 왼쪽에 있는 것들이 단순하게 생긴 단순 쉐바입니다. 네. 네, 그래서 만약 어떤 자음 아래에 쉐바가 올 기회가 생기면 일반 자음은 그냥 쉐바를 찍어줍니다. 그러나 후음은 위에 합성 쉐바들 중 어느 하나가 오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통계를 안 내봤지만 거의 80에서 90% 이상은 후음 자음들은 합성 쉐바와 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간 성격의 아까 이게 뭐였지? 레시만 빼고요. 이 레시는 거의 단순 쉐바만 봅니다. 네, 후음은 항상 합성 쉐바를 취한다. 후음은 항상 합성 쉐바를 취한다. 이거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일반 자음은 단순 쉐바, 후음 자음은 합성 쉐바를 취한다. 레시는 예외로 단순 쉐바를 취한다. 요 알렙, 아인, 헤헤트는 합성 쉐바를 취하고 나머지는 전부 단순 쉐바를 취한다. 네, 계속 해주시죠. 이처럼 후음 자음들은 일반적으로 단순 쉐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 자음 같으면 단순 세바가 올 자리에 합성 세바로 대체하게 됩니다. 후음은 아 계열 A 모음을 좋아합니다. 후음은 목구멍 소리이기 때문에 목구멍에서 나오는 아라는 그런 계열의 모음을 좋아합니다. 네, 계속. 후음은 자기와 함께 쓰이는 모음으로 아 소리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음이 올 경우 그 모음을 아 모음으로 바꿔버리든지 아니면 그 모음과 후음 자신 사이에 아 모음을 억지로 집어넣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후음이 목구멍 소리라는 점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에 목이 열리면 가장 자연스럽게 나는 소리가 아라는 모음이죠. 목을 활짝 열고 아 소리 외에 오나 우를 발음해 보세요. 되시나요? 되면 병원을 가보셔야 합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목이 열릴 때 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소리는 아 소리입니다. 다른 모음은 목을 좀 더 닫든지 소리가 울리는 위치를 바꿔야만 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서 호흡은 아 소리를 좋아합니다. 네, 우리 이 사실 이 언어라는 것은 우리 구강 구조와 굉장히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강 구조를 서양 사람들은 우리는 이 머리를 잘 보면 머리가 좀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머리가 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 이렇게 옆모습을 보면 코가 눈앞에 이렇게 와 있어요. 옆에서 보면 눈이 이렇게 쑥 들어가 있고 코가 이렇게 눈앞에 와 있는 그런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자, 이렇게 코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입이에요. 이게 눈이 있고 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코가 입 밑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그리고 이 머리통이 우리는 이렇게 위에서 보면 머리통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게 눈이 여기 있고 이제 코가 여기 있고 이렇게 이게 점술이에요, 그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혀가 머리통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혀가 여기 있으면 혀가 이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머리통이 있으면 혀가 이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L 발음을 밀크가 되죠. 근데 서양 사람 밀크가 안 돼요. 혀가 미역이라고 그래요. 미역. 네. 그죠? 혀가 이 윗니빨 밖으로 못 나와요. 머리통이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길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혀가 윗니빨 앞으로 못 나와요. 근데 TH 발음은 혀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예, 그런 발음도 우리는 트 발음이 되는데,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발음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L 발음은 서양 사람들은 못해요. L 발음. 우리하고 L이 달라요. 예? 여러 가지 식사라는 밀도 마찬가지죠, 밀. 그냥 이렇게 우리는 밀 그러면 되는데, 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혀가 이까지밖에 안 나와요. 왜? 머리통이 앞으로 길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면, 그리고 머리통이 앞으로 길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이 목구멍 소리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목구멍. 다시 말해, 여기서부터 이 조음 구조가, 소리를 만드는 조음 구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아주 이 소리가 목구멍 소리, 그리고 혀가 멀리 못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혀가 멀리 나가기 때문에 조음이 이 앞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입 앞에서 조음이 이루어져요. 입 앞에서.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게 길기 때문에 혀가 안에 있어요.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소리가 시작되냐면 목구멍에서부터 소리가 시작돼요. 목구멍에서 이까지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혀가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앞에서 많은 소리를 만들 수 있지만 입 앞에서 여기서 근데 이 사람들은 혀가 못 나와요. 그러니까 목구멍 안에서부터 소리가 시작돼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L자를 그들은 거의 발음을 이렇게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왜 밀크를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 구강 구조를 잘 보면 조음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관습이고 습관이기 때문에 이런 구강 구조와 이런 발음 구조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자연스럽게 일부러 이렇게 막 특별한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발음이 나는 그런
원리대로 이렇게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죠. 네, 계속 하시죠. 여긴가? 네모 밑에요? 네, 네모 그 위에 그러면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미 잘 아는 것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영혼 혹은 바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뭔지는 아시죠? 웬만한 평신도들도 히브리어 글자를 몰라도 발음은 다 알더라고요. 바로 루하흐죠. 이것의 히브리어는 원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시와 키부츠와 그리고 헤트죠. 네. 위에 헤트, 루아흐를 네. 이게 루하흐. 루하흐를 원칙으로 발음해 보면 루흐라고 읽어야 합니다. 참고로 히읗 아래의 모음 은은 그냥 히브리어의 쉐바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더 엄밀하게 표기하면 루흐라고 표기해야 하겠지만 그러면 한글로는 글자가 안 이루어지니 히읗 아래에는 그냥 모음이 없다는 표시로 을을 넣는 것입니다. 이 은은 히브리어의 세바와 상당히 잘 상응합니다. 여러분의 을을 볼 때 될 수 있으면 이것을 발음하지 말고 루히읗처럼 발음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원어에 가까운 소리가 나게 됩니다. 루히읗 이거는 루흐라고 읽어요? 네네 그냥 루프 이렇게 를 발음할 때 히읗의 목구멍을 최대한 활짝 열고 발음해 보세요. 당연히 발음이 힘듭니다. 이럴 때 앞에 우울한 모음과 후음, 헤트 사이의 충돌을 막아주기 위해 그 사이에 아 모음을 도입하는 것이지요. 그 형태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이 짧은 아 모음을 네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잠깐만요. 네, 잘 읽겠습니다. 잘 읽을 때 이렇게 레시하고 이렇게 이게 슈렉하고 이렇게 이제 헤트가 있죠. 요걸 우리가 루아 이렇게 있죠. 루아죠. 바람, 영혼, 루아 그죠? 이흐 발음을 이렇게 굉장히 이 사람들은 사막 사람들이기 때문에 긁는 발음 아니에요? 네 맞아요. 긁는 발음 루아 이렇게 흐 하지 말고 루아 이렇게 그런 발음이죠. 저는 흐라고 발음하려고. 네 루아 그냥 좀 이렇게 좀 세게 발음해야 돼요. 세게 우리 좀 살살 이렇게 고상하게 살살 발음하지 마시고 세게 그런 말 있죠. 우리가 그런 말 있어요. 불어는 살롱에서 대화할 때 사용하고 영어는 일반 거리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말한테는 독일어를 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한테는 세게 말해야 되겠죠. 세게 말하는 아주 이렇게 뭐 침이 막 튈 정도로 세게 말해도 괜찮으니까 독일어는 그런 발음인데 이런 상황에서 요게 이제 요게 슈렉이고 요게 레시고 요게 헤트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원래 읽을 때는 요게 이걸 몸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루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루 요게 리얼 발음이 나고 요게 우 발음이 나고 요게 티읕 발음이 나죠, 그죠? 헤트가 네, 요게 레시는 리얼 발음이고 이 슈렉은 이렇게 우 발음이고 우장 몸이죠, 그죠? 요거는 헤트는 히읗 발음이 루프라고 읽어야 되는데 루프라고 이렇게 이 후음인데 후음이 루프라고 이렇게 읽는 것보다 여기다가 하나 더 그것을 하나 더 집어넣어가지고 루아라고 읽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왜냐하면 이 후음은 R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루라고 읽지 말고 루아라고 읽는 그런 식으로 우리 히브리어가 발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충돌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 안에 짧은 이렇게 파타어를 집어넣어가지고 루아 이렇게 발음을 이 후음과 이 후음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타어를 집어넣어서 루아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 계속 읽어주시죠. 이렇게 존재하지도 않는 아 모음을 끌고 올 정도로 후음은 아 소리를 좋아합니다. 물론 이 규칙은 아주 강력하지는 않아 후음이 다른 모음과 함께 쓰이는 것도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될 수 있는 한 아 모음을 좋아한다는 것이지요. 정리를 해봅시다. 후음의 특성은 세 가지입니다.
후음은 이중점을 못 찍는다. 대신 그 앞에 오는 모음을 길게 해준다. 거의 100% 적용되는 원칙. 후음은 단순 쇠발을 취하지 않는다. 80에서 90%. 후음은 아, 계열, 모음을 좋아한다. 네, 후음은 합성 쇠발만 취한다. 네, 그 밑에 읽어주시죠. 이 세 가지 후음의 특성이 히브리어의 동사나 명사 등의 단어들이 변화를 일으킬 때 상당히 중요한 작용들을 합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잘하고 싶으시면 후음의 이런 특성들을 완전히 통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여러분이 위에서 말한 사항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또 배워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해당 사항들이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설명하도록 하지요. 위의 후음의 특성들은 결코 어려운 것들은 아니고 조금만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고 몇 번 연습만 해보면 자연스레 익숙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위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괜히 주눅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몇 가지 히브리어는 특별히 이 고어기 때문에 옛날 언어이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특성만 아시면 읽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몇 가지밖에 안 되는 소위 한 줄밖에 안 되는 이 히브리어의 특성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주눅이 들거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힘을 붙들어줘. 힘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학이라는 것은 이 습관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 관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이렇게 어렵지 않고 반드시 계속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고 끝까지 하기만 하면 반드시 누구나 다 잘할 수가 있다. 왜 의학을 못하느냐?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새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루에 한 페이지만 읽겠다 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의학은 히브리어를 1년도 안 돼서 이게는 3일 만에 끝낸다고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하루에 내가 한 장씩만 읽겠다. 하루에 한 장씩만 아침밥 먹고 내가 마음을 정해서 아침밥 먹고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보겠다. 모르든 알든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또 반복되기 때문에 한 장씩만 읽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반드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계속 한번 눈 해볼까요? 눈. 네. 히브리어를 재미있게 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자음은 눈, 소리값은 영어의 n, 한국어의 니은 정도입니다. 이 글자도 상당히 많이 쓰이는 글자라 여러분이 자주 접하게 되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눈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눈은 세바와 함께 올 때 뒤에 오는 자음에 동화된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발생하는 언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자음 접변이라는 현상입니다. 이 용어의 의미는 자음들이 서로 만나면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 정도가 되겠네요. 예를 들어 위에서 통치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군림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한 글자씩 따로 읽으면 군, 림이라고 발음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글자를 합쳐서 군림이라고 쓰고 이것을 발음해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요? 아무도 글자가 쓰여진 그대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대신 굴림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죠? 네, 굴림이라고 하는데 이 니은이 뒤에 있는 리을과 동화되어 가지고 자음이 서로 이렇게 접혔을 때 동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앞에 있는 군의 니은이 뒤에 있는 림의 리을과 만나서 리을로 동화되어 버려가지고 굴림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원래 군림 아니에요? 아니, 나무 굴림이지. 법칙으로 해서? 아니지, 아니 굴림이라고 굴림하지. 어떻게 굴림? 여러분들이 싸우지 마시고 이게 지금 아니 그 니은이 앞에 있는 기억의 니은이 리을자가 니은으로 바뀌어서 그 주음법칙의 그거로 나타나는 뭔 거예요. 법칙? 동법칙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앞에 있는 경로서 갈 때 그게 리을이 앞으로 나오면 노인이 되듯이 그래서 그 리을이 니은으로 되는 게 그 법칙이고 이건 자음 접변이에요. 자음이 서로 부딪힐 때 뒤에 있는 자음과 동화되는 그래서 굴림이라고 읽죠, 그죠? 네. 굴림. 혼자서 군림이라고 읽습니까? 군림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굴림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네, 계속 읽으시죠. 이처럼 글자를 쓸 때와 읽을 때 달라지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군의 종성인 니은과 림의 초성인 리을이 바로 이어서 만나게 되면 그 영향으로 니은이 설명해 주네. 리을로
다름되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어에서도 모든 이거는 예, 넘어가고 예, 우리 어디요? 하여간 이거는 영어의 경우. 그죠. 영어의 경우 예, 영어의 경우 예, 콘. 네. 영어의 경우 콘이라는 접두의 마지막 자음에는 대체적으로 니은으로 발음하면 됩니다. 네, 그러나 그래서 콩그레스 이렇게 있죠. 콩그레스가 아니라 콩그레스라고 이렇게 읽죠. 예, 그래서 콩그레스가 아니라 콩그레스 이렇게 읽죠. 오케이, 포인트 계속. 이런 예는 모든 언어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히브리어의 눈도 바로 이런 현상을 겪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어의 눈은 그 아래에 자음이 없으면 즉 쇠바가 오면 무조건 뒷자음에 동화가 된다는 점입니다. 나탄이라고 읽음 주다라는 의미이란 단어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하려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 역시 나중에 다 이해가 되니 지금은 신경 쓰지 말기를. 현재는 그냥 눈이 뒷자음에 동화가 된다는 현상만 보기 위한 것이다. 이해에 방해될 요소는 최대한 배제시킴. 그냥 빨간색에 집중할 것. 네, 여기 세화가 이렇게 오면 무조건 뒷자음에 동화된다. 왜냐하면 쇠바라는 것은 모음이 없다는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만약에 여기에 그 나탄이라는 말이 주다라는 뜻이죠. 나탄. 근데 이느텐 이렇게 지금 써 있는데 만약에 요 그 빨간색으로 쓴 요 눈 밑 아래에 파타 같은 게 오면 이나텐을 읽겠죠. 잠깐만요. 우리 여기 이제 나탄이라는 이 나탄이라는 그 동사가 나탄이라는 동사가 나탄이라는 이 동사가 이 원래 이렇게 그 생겼습니다. 나탄 주다라는 뜻, 주다 기브라는 뜻이 나탄이. 근데 이것에 이제 미완료형은 이것이 좀 변형이 하는데 여기다가 이 어떤 형태가 이느텐으로 변화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나탄에 주다라는 이 동사가 이느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3인칭 단수 이름으로 변할 때 그때 만약에 여기에 뭐 카메츠가 온다든지 다른 모음이 오면 이나텐이라고 읽어줘야 되겠죠? 이나텐 그죠? 여러분 이거 읽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요드니까 요거는 희렉이니까 나테엔 여기 끝에 눈이니까 거기 눈이. 눈 꼬리를 쭉 내린 눈이죠. 여기 앞에 나오는 눈이고 여기 뒤에 맨 끝에 나오는 미형. 이걸 했다 여러분. 네. 꼬리를 쭉 내린 형태입니다. 그죠? 요거는 앞에 있는 눈이고 요건 뒤에 있는 눈이죠. 이런 게 5개 있죠. 뒤에 올 때 꼬리를 쭉 내릴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요거를 읽을 때 이나테엔 이나텐을 읽는데 만약에 여기에 나탄 밑에 눈 밑에 쇠바가 와가지고 여기에 모음이 없다는 표기인 쇠바가 온다면 인텐을 읽거든요. 왜 여기는 모음이 없는 거니까 쇠바가 모음이 없는 거니까 인텐을 읽는 거예요. 그럼 발음으로 들어가네요. 그렇죠. 용성으로. 그렇죠. 우리 한글로 치면. 그렇죠. 인텐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인텐은 이제는 이 자음과 이 자음이 충돌하게 돼요. 여기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죠? 인 하고 바로 텐이 들어가니까 이 타브하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타브에 동화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글자 타브구나 저게. 예, 이게 타브죠. 이게 타브입니다. 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왜 아까 말했듯이 굴림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굴림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인데 이거하고 충돌할 때는 붙을 때는 요게 이쪽으로 동화되어 버린다. 그래서 굴림 이렇게 읽는다. 그죠? 이런 현상은
거의 모든 언어에 보편화되어 있다. 자음과 자음이 충돌할 때, 센 쪽으로 동화되어 버리는 이런 현상은 거의 모든 언어에 다 이렇게. 근데 눈이라는 이 자음은 아주 그 약한 자음입니다. 약한. 눈이라는 이 자음이 약한 자음이기 때문에 이 타브하고 부딪힐 때 타브에 동화되어 버린다. 그래서 이 타브에 동화되면 요게 타브가 되니까 여기 이중점을 찍어 주는 거예요. 이텐이 돼요. 이텐. 인텐이 아니라. 요게 타브와 동화되어서 타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타브가 두 번 나오겠죠. 그러면 타브가 두 번 나오겠죠. 그죠? 타브가 그죠? 요게 타브로 동화되어 버리니까 두 번 나오니까 이중점을 찍어가지고 하나로 표기를 이텐이에요. 이텐. 땐 아니고. 좀 그지 이중점은 이제 세게 발음을 이렇게 경험점을 세게 발음하고 이중점은 두 개가 겹쳐져 온다는 그런 표시로 이렇게 발음.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좀 세게 발음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발음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텐이 되는 거예요. 이텐.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맨 밑에 인텐이 거의 두 번째 있는 저 누는 발음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화되어 버리니까. 동화되어가지고. 그러니까 it 텐인데 다시 말해 이게 이제 그 쉐바가 없죠, 그죠? 모음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 이 타보와 눈이 서로 만났어요. 이제 다이렉트로 이 완충 모음이 없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만난 거죠. 이 모음이 있으면 이렇게 읽을 텐데 모음이 없으니까 다이렉트로 만난 거죠. 그럼 이 눈이 타보와 동화되어서 타우의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it 텐이 되는 거예요. it 지금 소위 말해서 it ten 그죠? it ten. 그럼 이 타부와 타부가 둘이서 동시에 등장했죠? 그럼 이것을 이중점을 찍어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it ten이 되는 거예요. it ten인데 이걸 하나로 만들어서 it ten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렇다는. 그래서 눈이라는 것은 기억할 게 뭔가 하면 눈은 너무나 약한 그런 존재예요. 예? 뭐라고요? 동화되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강한 어떤 자음과 만나면 눈은 무조건 그 강한 자음과 자음에 동화되어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강한 자음에 이중점을 찍어줘요. 왜? 강한 자음에 동화되어서 강한 자음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럼 눈은 표기는 하고. 표기를 안 합니다. 표기도 안 안 해요. 표기도 안 해요. 동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한 자음에 이중점을 찍어서 이 자음이 두 개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근데 표기를 안 하면 그 텍트인가? 마지막에 텍트 아니지? 뭐예요? 제일 마지막 알파벳 제일 타브. 타브 두 개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눈을 어떻게 눈이 없는데 네. 눈을 어떻게 눈이었다고 추측을 하죠. 네, 그걸 이제 우리가 법칙을 동사의 법칙, 우리 영어에 동사의 법칙이 있죠. 동사의 법칙이 있고 인칭에 따라 변화하는 법칙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외워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인데 이런 형태로 되는데 이것은 바로 눈이 그 타부와 동화된 형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그러면 교수님 요드하고 타브에 이중점이 찍히고 저기 꼬리표 눈 있잖아요. 네네. 그 글자를 보고 아 이게 동화가 되어서 이게 눈이 없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네. 그렇죠, 생각해야 돼.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뭐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동사의 변화의 법칙 속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뭐 이렇게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타남이 있고 인텐이 있고 인텐이죠, 그죠? 인텐, 이트텐 이렇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 세 번째 보니까 타브가 두 개 나왔죠. 요 빨간 타브는 눈이 변화된 그 이제 아시겠죠? 그죠? 요거를 이텐으로 이렇게 이중점을 찍어서 이텐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요 네 글자를 이해하시겠죠? 나탄 원래 주다라는 나탄인데 미래형은 인텐 미래형이 나탄의 미래형 줄 것이다. 영어로 하면 I will give를 intent으로 이렇게 표기하는 겁니다.
인텐, 그죠? 인텐은 아까 말씀드렸죠. 눈과 타브가 충돌하죠? 네. 그때는 눈이 탑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너무 약하니까 동화되어 버리는 거죠. 마치 굴림할 때처럼. 그러면 이 타브가 두 개 나오니까 하나만 찍어주고 쓰고 중간에 점을 하나 찍어서 이중점을 만들어서 이태원으로 만들어 보죠. 그래서 나타안의 미래형은 이텐이다. 나타안의 미래형은 이텐이다. 그래서 우리 나타안을 보면서 이텐을 보면서 이것은 바로 눈이 동화되어서 바로 이렇게 이중점을 찍은 그런 형태다라고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영어에서 I will give 이렇게 말하듯이 나타안의 미래형은 이텐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드가 예. 미래형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요드가 미래형을 만들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거. 그건 뒤에 나옵니다. 예, 미래형 만들 때, 과거형 만들 때 어떻게 변하는지, 나타안이 어떻게 현재형, 미래형, 과거형, 미완료형을 만들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원칙이 있습니다. 미래형을 만들 때는 앞에 이가 들어가요. 이가. 영어는 미래형을 만들 때 앞에 will을 집어넣잖아요. 그죠? 과거형을 만들 때는 뒤에 ed를 붙여요. 영어는 앞에 will을 붙이고 미래형, 과거형을 만들 때는 뒤에 ed를 붙이는데 우리 히브리어는 미래형을 만들 때 앞에 요드를 붙여요. 그래서 앞에 요드가 등장하면 이것은 동사의 미래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우리는 우리말은 뭐 과거형을 만들 때는 미래형을 만들 때는 뭐일 것이다라는 걸 덧붙이고 과거형을 만들면 했다라는 이런 쌍시옷을 붙여가지고 과거형을 만들죠, 그죠? 마치 영어에서 뒤에 ed를 붙이거나 ed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들지만 히브리어는 미래형을 만들 때 앞에 요드와 이 시렉을 붙여가지고 미래형을 만들어요. 영어에 will을 붙여서 미래형을 만들듯이, 오케이?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눈이 단어 처음에 쉐과 함께 올 때는 아예 사라져요. 눈이 단어 처음에 쉐과 함께 올 때는 아예 무조건 사라져 버린다. 네, 계속 한번 읽어주시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현상은 예를 들어 바로 설명하지요. 위에서 사용한 나탄이라고 읽음, 주다 동사를 다시 봅시다. 이 단어의 명령형을 써서 줘란 의미를 표현할 때 일반 자음의 경우로 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느텐이라고 읽을 수 있을 것이요. 네, 주다라는 나타안의 명령형 줘라 혹은 줘라는 그 단어는 느텐입니다. 나타안의 동사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느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명령형을 만드는 거예요. 느텐. 우리 그 미래형은 이텐이고 명령형은 느텐입니다. 일반형은 원형은 나탄이고 미래형은 이텐이고 명령형은 느텐. 네, 계속 읽어주시죠. 눈이 다음 처음에서 세바와 함께 올 때는 아예 제거해버린다는 규칙에 따라 줘라는 명령의 히브리어 표현은 원래 느텐이 아니라 텐이 됩니다. 이 역시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만 무렴풋이 기억하세요. 때가 되면 다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명령형은 앞에 눈과 쉐바가 온다면 아예 없애버리고 텐이 명령형이 되는 것이다. 왜? 원래 느텐이었는데 텐이 명령형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암기하면 되는 것이죠. 네, 계속 읽으시죠. 또 방금 위의 표기는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단계에서는 헷갈릴 수 있어서 그냥 저렇게 적었습니다. 이 점 역시 때가 되면 제대로 표기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Y와 W 반자음. 이 두 히브리어 글자는 음역 표기로 하면 Y와 W로 합니다. 요드와 바브입니다. 요드와 바브. 여러분 이게 요드와 바브가 우리 성경 예수님께서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1점이 요드고 1획이 바브입니다. 가장 근데 이 요드와 바브는 히브리어 자음 가운데 히브리어 자음은 물론 눈도 약하지만 요드와 바브는 제일 약한 자음입니다. 제일 약한. 그래서 이 자음은 모음처럼 쓰이기도 해요. 우리 히렉요드라고 이렇게 모음을 이렇게 이 장모음이라고 히렉요드라고 배웠죠, 그죠? 모음과 함께 쓰이는 거예요. 바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슈렉이 바보의 중간에 점 하나 찍는 거예요. 이게 슈렉이 이게 그죠? 이게 슈렉이죠, 그죠? 바보의 중간에 점을 하나 찍어놓은 거예요.
모음처럼 이 바브가 원래 자음인데 모음처럼 쓸 만큼 요드나 바브는 너무나 미약한 그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1획도 너무나 미약해 보이는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바로 그 얘기합니다. 바로 요드와 바브 이야기. 그래서 이걸 반자음이다 이렇게 해요. 반자음. 제대로 된 자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너무나 약한 모음과 동화되어서 모음처럼 쓰이는 그런 자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반자음이다. 반자음. 반이 그럼 한글로 아직 한자로 뭐 우리 반대할 반은 아니고 절반 맞죠? 절반. 절반의 자음이다. 온전한 자음이 아니라 아니다. 반밖에 안 되는 자음의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자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자음이다. 반자음이다. 이렇게 반쪽짜리. 반쪽짜리입니다. 그런 자음이다. 그죠? 네, 계속 읽어주시죠. 영어에서도 Y와 W는 자음인지 모음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단어 내에서 위치나 역할에 따라 자음이기도 하고 모음이기도 합니다. 한글로는 이 두 글자를 일관된 문자, 기호로 소리값을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어에서도 이 두 글자는 자음과 모음 사이를 넘나듭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 두 글자는 반쪽짜리 자음이라는 의미에서 반자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반자음은 기회가 되면 자음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모음이 되려고 듭니다. 예를 하나 들지요.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잘 몰라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유명한 것입니다. 즉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우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실 때 하신 달리다 쿰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은 소녀야 라는 뜻이고 일어나라는 쿰입니다. 물론 이 쿰은 원래는 아람어이지만 이 아람어가 히브리어랑 워낙 비슷하다 보니 히브리어와 똑같이 쿰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크게 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성경에는 아람어가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아람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히브리어는 아람어의 방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아람어가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대중 언어였고 히브리어는 지방에서 말해졌던 팔레스타인에서 말해졌던 방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마치 네덜란드어가 독일어의 방언이다 이렇게 보듯이 독일이라는 큰 제국 아래에서 조그만 이 화란어가 존재해서 네덜란드어가 독일어의 방언이다 이렇게 보듯이 히브리어는 화란어의 아람어의 방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 방언이지만 너무나 유사한 그죠? 우리 서울 말하고 경상도 말하고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죠. 못 알아듣습니까? 그렇진 않죠. 예, 알아듣긴 알아듣죠. 그래서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그런 방언 정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계속 해주시죠. 위의 형태는 사전에서 이 단어를 찾을 때 찾아야 하는 형태이기도 하고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보듯이 명령형으로 사용되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거형으로 써서 그가 일어났다고 말하고자 하면 가운데에 슈렉 슈렉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처럼 반자음, 요드, 소리값은 Y와 과부, 소리값은 W는 기회만 되면 자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모음처럼 쓰이거나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쿵, 일어나라라는 그런 명령인데 이것을 과거형으로 바꾸면 일어났다라고 하려면 캄입니다. 쿵은 일어나라이지만 캄은 일어났다라는 그런 볼 때. 근데 이 보면 슈렉이 사라져 버렸죠. 슈렉이 중간에 있던 슈렉이 이 자음이 코프와 슈렉 맴인데 쿵은 코프와 슈렉 맴인데 이 슈렉이 중간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죠? 그만큼 이것은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약한 그런 쉽게 이렇게 사라져 버리고 쉽게 동화되어 버리고 쉽게 이렇게 모험이 되어 버리는 그런 아주 약한 그런 존재이다. 이 요드와 바브가 약한 존재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자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계속 읽어주시죠. 이건 역시 지금은 이해 못해도 됩니다. 그냥 지금 말한 사항을 어렴풋이 기억했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상황이 되어 제가 다시 설명을 할 때 이 내용을 다시 보면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 할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자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잘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글자를 제대로 익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생김새가 낯설기 때문에 처음에 정성이 좀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히브리어의 글자가 친숙하게 되고 나면 나머지는 아주 쉬워집니다. 히브리어 자음 중에서도 특별히 잘 익혀야 하는 8개의 자음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후음, 알렙, 아인, 헷, 레시라는 5개가 있고, 그리고 눈, 새벽 오면, 쉐바가 오면 눈은 뒷자음에 동화되어 버리고, 맨 앞에 등장하면 아예 사라져 버리는 그런 눈. 그리고 반자음, 요드와 바그 8개를 여러분 여기 특별히 잘 생각을 하고 계시면 자음은 거의 끝난 것이다. 자음은 우리가 읽었던 알파벳 외에 8개만 주위에서 생각을 한다면 자음 공부는 끝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어가 이렇게 좀 생긴 게 이상하게 생겼기 때문에 좀 친숙하지, 좀 약간 좀 친근한 그런 느낌은 없죠? 그죠? 네. 항상 볼 때마다 항상 외계어 같고, 항상 이게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지? 눈앞에 캄캄하죠? 네. 네. 그거보다 비슷한 게 많아서 그게 될 것 네. 같아요. 비슷한 모양이 게 이상한 것보다는 네. 네, 조금 비슷한 거. 비슷한 게 많죠, 그죠? 네, 그래서 잘 구별하세요. 잘 구별해서 그래서 그래서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제가 안성에서도 우리 그 말씀 학교라 그래가지고 학교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수강생들이 있는데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성도님들이 참 정말 잘 모르구나, 공부를 안 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제가 참 관심이 없구나 말씀에 너무나 그런 우리 애 하는 얘기들 보면 맞춤형 재미가 있대요. 맞춤형 그 사람에게 맞춰준대요. 재미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든 게임이나 뭐 캐릭터나 그것이 옛날에는 우리가 재미를 보려면 그 게임에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 자기에게 맞춰주는 그런 재미있게 만드는 게임이 있대요. 그런데 이 골치 아픈 이 옛날 말인 히브리어나 이 구약이나 이런 것들을 왜 공부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공부하시면 탁월한 실력자가 될 수가 있다. 왜?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아무도 공부 안 하니까 조금만 흉내만 내셔도 조금만 공부하시면 탁월한 그런 훌륭한 그런 학자가 될 수가. 왜? 아무도 공부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거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하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무도 안 하는데, 할 생각도 없는데 나는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면, 그죠? 나도 하기 싫어하면 그런 마음입니까? 그건 아니죠? 나는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알파벳 한번 원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외워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안 외웠는데 알파벳 한번 볼까요? 자, 알렙 베트 김멜 달렛 바브 샤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멧 멤눈 사멕 아인 페 짜레 코프레시 신신 타우 히브리어시 한 번 더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헤바브 샤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멧 멤눈 사멕 아인 페 짜레 코프레시 신신 타우 히브리어시 마지막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헤바브 샤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멧 멤눈 사멕 아인 페 짜레 코프레시 신신 타부 히브 박은영 전사님만 시작. 알렙 베트 김멜 달레 바부잔 베트 테트 요드 카프라메 멤눈 사메 아인 페짜네 코프 레시 신신 타부 히브리어시 한 번 더. 패스 네, 패스. 자기 마음대로 패스했습니다. 시작. 알렙 베트 킴멜 달렛 헷 바부자이 헤트 베트 요드 카프
카프라멘 맴느 사레가이 페차데 고프레시 쉰신 타무 히브리어 어렵다. 다 잘했는데 끝에 가서 이상하게 소리가. 자, 우리 윤목사 해보실까요? 시작. 알레페트 김메달레 바보산 헤트 요드 카프라멘 멘느 사메 아인 페짜데 코프레쉬 쉰신 타브 히브리어 식당. 여러분 이 알파벳 외우는 게 어렵지 않죠?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않은데, 이상하게 안 이어지네요. 이상하게 안 외워지나요? 어렵지 않은데 네. 여기 와서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와서는 집에서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할 때는 쉬운데 아니요, 할 수 집에서 있는데 이렇게 복습하고 하면 될 텐데. 아니 근데 저는 이처럼 한 번씩 써보기도 하고 그런데 네. 이 은근히 어렵나요? 영어를 처음 배울 때도 그랬나? 지금 이제 영어가 익숙하니까 네. 수십 년을 했기 때문에 네. 저 쉽고 네. 그래서 처음 ABCD를 배우는 학생들을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처음 ABC를 배우는 학생들을 이해하자. 네. 그렇게 왜냐면 지금은 쉬운데 왜 모르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잘 안 외워져가지고. 잘 알려집니까? 그죠? 네. 조금 익숙할 때가 이제 우리 이번에 두 학기째인데 좀 익숙할 때가 그러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좀 익숙할 저 때가. 솔직히 새벽기도 때 이렇게 네. 새벽기도 전후로 아니면 한 번씩 이렇게 저기 이런 걸 놔놓고 네. 저 연습장을 놔놓고 네. 이렇게 써보거든요. 네. 이상하게 안 해줘. 이거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네. 가장 기본이 자음 알파벳을 그렇죠. 모음은 두고 모음은 네. 이렇게 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론 모음을 알면 더 좋겠지만 그 자음 알파벳은 확실히 머릿속에 이렇게 뭐 박힌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맞아요. 확실히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뭐지 이름이 뭐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기 우리 박은영 학원님 말씀처럼 네. 복습 반복 해가지고 완전히 음, 자연스러워 ABCD를 우리가 쓰듯이 맞아요. 자연스럽게 돼야 되겠죠. 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ABCD는 우리 뭐 원천재 있기 때문에 늘 보지만 이것은 생소한 그런 이렇게 알파벳이기 때문에 익숙하게 하는 것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뭔가면 이 알파벳에 자신감이 좀 있어야 돼요.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정복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알파벳이 등장하는 책을 볼 때도 두려움은 알파벳을 잘 모르면 두려움이 생겨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뭐라 그랬지? 이걸 뭐라 부르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다? 이건 뭐다? 이렇게 숙지가 되어 있으면 책을 읽을 때도 훨씬 자신감이 생기고. 그럼 히브리어 성경이 딱 내 눈앞에 있으면 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네. 쭉 교수님을 쭉 읽을 수 있잖아요. 영어 읽듯이. 그렇죠. 읽을 수 있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이걸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렇게 저분은 그냥 은사가 임했다잖아. 네, 저는요. 그냥 엄청 다르지 만 저는요. 그렇죠.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독일 애들보다 더 히브리를 잘했어요. 독일어로 공부하는데 제가 걔들보다 히브리를 더 그러면 점수가. 독일어처럼 히브리도 그렇게 은사로 주셨어요. 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조금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독일어처럼 이렇게 히브리어는 회화를 안 하기 때문에 뭐 말을 안 하지만 독일어는 말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있는데 히브리어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이렇게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시켜요. 이렇게 해석해 보라고. 창세기 1장부터 네. 4장까지 이렇게 나가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가는 거 이렇게 쭉 나가면 시켜. 그럼 애들은 전부 다 막 진땀을 흘려요. 이거 왜? 이거 뭐 읽기도 어렵지만 해석한다는 게 저는 히브리어 읽고 독일어로 해석을 해야 돼요. 히브리어를 읽고 독일어로 해석을 하는데 내가 더 잘하는 거예요, 애들보다. 그 애들이 막 다 놀래가지고 막 그런 제가 기억이 있어요. 근데 뭐 제가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히브리어 성경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 다 집에 있습니까? 갖고 계세요? 네. 네. 그 BHS라고 그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트가르텐자라는 BHS라는 BHS라는 이 히브리어 성경이 있습니다. BHS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트가르텐지아. 독일의 스투트가르트에서 발간된 히브리어 성경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트가르텐지아 한번 이걸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게 크게 비싸지 않아요.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전체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트가르텐지아. 독일의 스투트가르트에서 발간된 히브리어 성경. 제가 한번 갖고 올까요? 아마 이름 하나 그냥 그 집에 하나 두시기 위해서 하나 구입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집에 하나 왜 신학을 공부했으면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집에 있어야지. 신학을 공부했는데 신학교를 다니셨는데 그죠? 그래서 BHS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트가르텐지아라는 이 책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떠듬떠듬이라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떠듬떠듬이라도 자세히 이렇게 유창하게 이렇게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떠듬떠듬이라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읽을 때 두려움이나 걱정이 있으면 안 되고 기쁨과 자신감이 있어요. 아, 내가 좋아하는 히브리어구나. 아, 내가 이거 읽을 수 있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왜 웃습니까, 송수민이? 왜 웃습니까? 네? 너무 기뻐서 웃는 거죠? 네? 즐거운 마음으로 웃는 거죠? 네. 내가 이스라엘 바로 가면 간판이 좀 보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배우고 가면 이스라엘 가면. 그럼요. 교수님은 이스라엘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히브리어로 복음 전하고 선교사로 우리를 완전히 열리셔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가라고 해야 갑니다. 진짜 주님께서 너 가. 그럼 내가 당연히 가야죠. 너 가란 말도 안 했는데 내 마음대로 가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보내셔야지. 주님께서 파송하셔야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거 하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트가르텐지아 요거는 하나 여러분 구입하시면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아마 이렇게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을 거예요. 슈트가르트 히브리어 구약성서. 그렇죠? 네, 스투트가르트에서 발간한 히브리어 구약성서. 구약성서 공이 3만 원. 아 그래요? 네, 그거 한번 이렇게 싸다. 네. 비싸지 않습니다. 작은 건가? 이렇게? 여기 있네. 큰 것도 있어요. 큰 활자로 되는 것도 있고 조그만 것도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뭐 큰 거를 사시면 또 이렇게 너무 작으면 활자가 너무 작으면 이게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려워 보이니까 또 큰 거를 사면 또 좀 쉽게 보일 수 있으니까 히브리어 구약성서 한국어 서문판은 뭐예요? 서문을 그 스투트가르트에서 그 히브리 연구소에서 발간한 그 스투트가르트 우리 그 네슬 알란트 28판 우리가 이제 헬라어 성경이죠. 네슬 NA 2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네슬 알란트 28판. 네슬 알란트가 사람 이름입니다. 이게 독일의 제가 공부했던 뮌스터에 있는 그 신약 성서 연구소에서 발간한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입니다. 이게 요거하고 요게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트가르텐지아 독일의 스투트가르트에서 발간한 히브리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 요거 두 개가 원어 성경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좋은 표준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 성경은 NA28, 네슬 알란트 28판, 물론 26판, 27판, 28판 다 좋아요. 다 괜찮아요. 이건 최근에 나온 거지만 조금씩 바뀌었지만 차이가 없어요. 24판, 5판, 6판 다 괜찮아요. 네슬 알란트 28판,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8판이에요. 요거는 신약 헬라어 성경. 요거는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트가르트에서 발간한 헬라어 성경인데 원래 서문이 뭐로 되어 있을까요? 서문이 뭘로 어떤 언어로 되어 있을까요? 아니. 스투트가르트에서 발간했기 때문에 독일어로 되어 있겠죠. 독일은 독일 도시인 스투트가르트에서 발간했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 성경을 연구소에 있는 그 스투트가르트에 있는 히브리어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히브리어 성경이기 때문에 서문이 독일어로 되어 있어요. 독일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판 서문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서문도 독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서문이 왜 발간했고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고 하는 것이 서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해 나왔다.
지금 히브리어 구약 성서 한국어 서문판은 예. 히브리어 원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아니고 그것을 한글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아니다. 서문만 한글로 번역했다. 서문이 뭡니까? 이 성경은 어떤 거고 어떻게 번역했고 어떤 마음으로 누가 번역했고 이 성경을 누가 만들었다는 것을 설명해 놓은 서문. 예, 서문이죠. 프리페이스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신약할 때는 요거를 꼭 보셔야 되고 구약할 때는 요거를 꼭 사서 구비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읽을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예, 그래서 절대 주눅 들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이렇게 다 하실 수 있겠죠? I can do it. 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케이? 자,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부족하지만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사부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종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과정들을 잘 마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원문으로 읽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분간만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기회를 주시고 히브리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히브리어 잘 배워서 생명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하시고 늘 은혜를 베푸시고 늘 지켜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라는 놀라운 그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이 말씀을 이 좋은 온 땅에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섬기는 이 모든 섬김 위에 주님 늘 축복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1교시 우리 히브리어 귀한 아버지 공부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룩한 문자, 거룩한 언어인 히브리어를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이라 또 아버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렇게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우리 교수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어 잠과 모음을 잘 배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깨달으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교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가르침의 사역 위에 교회와 또한 가정과 아버지 모든 학원 사역 위에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강렬한 열정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마지막 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